다음 이제 네 번째 개념은 럼바우입니다. 럼바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객체 지향 분석 기법입니다. 이제 양이 딱 이 정도에 그치는데 이렇게 우측 여기 이쪽을 보시면 8번 중에 7번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이게 7번이라는 거지 7문제단 아니고요.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하니까요. 그냥 아 정말 많이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럼바우 분석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객동기라고 일단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객체 모델링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되는 모델링인데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객체를 찾고 일단 이 객체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객체 모델링입니다.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로 이 동적 모델링은 이 객체들과 이 위에서 객체들을 관계를 정의를 했다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객체들 사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동적 모델링입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모델링은 프로세스들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한 개념인데요. 여기는 자료 흐름도도 있습니다. 이 자료 흐름도에 대한 기출 문제도 한 3, 4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제 문제 수가 많은 개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DFD 자료 흐름도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는 정말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 객동기 뭐냐 하면 럼바우다. 자동으로 나오는 개념이고요. 여기 5문제 이 뭉탱이 모두 객동기 순서 또는 객동기가 아닌 거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럼바우에서 동적 모델링에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우측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았는데 객체면 객체 모델링이면 객체 다이어그램, 동적이면 상태, 기능이면 자료 흐름도 이렇게 바로바로 연관을 시키셔서 저는 동상 기자 이렇게 외웠는데요. 객체 모델링은 당연히 객체니까 앞에 외울 필요가 없었고요. 동적 모델링의 경우 상태여가지고 그냥 동상이다.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능하고 자료 흐름도는 그냥 기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밑에 문제 또한 그냥 기본적인 개념 매칭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 패턴인데요. 이게 과목 1하고 2가 과목 3, 4, 5에 비해서 굉장히 외워야 되는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이 과목 1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에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생구행위라고 앞글자 따서 외웠고요. 생성 패턴은 이제 클래스의 정의나 객체 생성 방식을 이제 구조화하고 캡슐화하는 패턴입니다. 구조 패턴은 조금 더 큰 구조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클래스나 객체의 조합을 다루는 패턴입니다. 행위 패턴은 이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역할 분담을 다루는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로는 이제 패턴 이름, 문제 배경, 솔루션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나와서 그냥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 유형들인데 이게 정말 많습니다. 생성 패턴도 5개고요. 구조 패턴도 7개고요. 뒤에 행동 패턴은 정말 많아요. 사실 이게 저도 다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 외우지는 않았고 사실 이 설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3문제 정도 나왔어요. 8회분 중에서. 근데 하지만 이 생성 패턴이냐 아니냐 뭐 구조 패턴 아닌 거 골라라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은 그렇구나 뭐 프로토타입이면 프로토타입 생성하겠지 뭐 복제해서 쓰겠지 이 정도 생각하시고 어댑터는 뭐 일치하지 않는 거 바꾸듯이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를 보시면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 나오고요.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사실 설계하는 단계라서 개발자 이름이 굳이 들어가지는 않죠. 개발하는 단계에선 개발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앞에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으니까 개발자 이름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구조 파악도 용이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용이합니다. 이 부분들 그냥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형인데요. 보시면 이 문제들 다 아닌 건 뭐냐? 인 건 뭐냐?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었어요. 외울 때. 그래서 얘는 생성 패턴은 ABFPS, 뭐 얘는 뭐 ABCDFFP, 행동 패턴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생성 패턴하고 구조 패턴을 보시면 앞에 A, B, FP가 겹쳐요. 근데 얘네는 F가 두 개가 있잖아요. 구조 패턴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생성 패턴에 있는 건 다 외웠습니다. 생성 패턴이 아니면 이건 그냥 A, B, F면, FP면 그냥 구조 패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행동 패턴하고 여기 생성 패턴 보면 S가 하나 겹칩니다. 그러면 생성 패턴에서 S가 싱글턴을 외웠다면 나머지는 그냥 행동 패턴인 거예요. 구조에는 아예 S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생성 패턴을 일단 다 외우시고 구조 패턴의 컴포지트, 여기 행동이랑 C가 겹치니까요.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네, 이 정도는 뭐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나왔죠. 최근까지도 그냥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설명을 웬만큼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6번,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설명을 다 알아야 되지만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 패턴은 대표적인 구조 패턴이라 행동 패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얻어 걸려서 제 구조 아니잖아 해서 이렇게 되는 식으로 굳이 설명을 알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앞글자만 해당하는지 아는지만 이거를 다 외울 빼서 차라리 다른 개념을 더 보시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이게 과목 5에서도 폭포수 모형, 뭐 개발 주기 막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과목 1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그냥 나오는 정도만 딱 기출에 이 정도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류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가 있다. 스크럼이 있고 기능 중심 개발인 FDD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제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소통, 상호작용, 피드백, 좀 열려있는 느낌이죠. 이걸 더 선호한다. 이고요. 정해져 있는 문서나 계약이나 협상 같은 것보다는 실제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 그걸 더 중시를 하고요. 협업이나 협력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일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바뀐 게 있다면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쪽을 선호하는 게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대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보시면요. 애자일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3개 중에 아닌 것. 보통 기능 중심 개발, 모듈 중심 개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닌 것. 밑에 또한 아닌 것. 종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5개의 문제의 경우 희한하게 다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맞는 게 뭐냐라고 물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답 선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계획, 문서, 계획, 문서 겹치죠. 그래서 이제 계획이나 문서가 들어갔다면 이건 무조건 틀린 내용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XP인데요. 앞에 나온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교적 하나인 것 치고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에 속합니다.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건 당연히 애자일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여기 핵심 가치로는 피드백, 존중, 용기, 단순성, 소통이 있습니다. 저는 피존용 단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글자만 따서요.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릴리즈 계획 수립, 주기,
승인 검사, 소규모 릴리즈입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지역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프로세스가 저 순서로 진행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로는 사실 제가 여기 6개를 적어놨는데요. 10몇 개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고요.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릴리즈 기간, 짧게 짧게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작업 마무리마다 지속적으로 토막하고요.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가치 중 거리가 먼 것은 피존용 당수 중에 아닌 거 그냥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 기본 원리 중에 이제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니어 세퀀셜 메소드라고 약간 선형적인 메소드죠. 근데 XP는 에자일이라서 선형이 아니에요. 포포스 모델의 경우는 그대로 흘러가니까 일자가 맞고요. 근데 에자일은 빠르게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밑에 2개는 이제 X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그냥 단순 설명 불일치 문제입니다. 다음은 미들웨어 솔루션인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이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을 보장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다 해서 미들웨어라고 불려요. 종류로는 이제 뭐 DB, RPC, MOM, TP 모니터, ORB, WAS가 있는데요. 얘네들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나왔고요. 그래서 뭐 DB면은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갔으면 DB겠죠. 그리고 RPC는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리모트, 원격 프로시저. 원격 프로시저 나오면 RPC겠구나. MOM,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형이네. TP 모니터, 트랜잭션. 설명에 트랜잭션 나오면 TP 모니터다. ORB, 오브젝트 리퀘스트, 객체 지향, 미들웨어. WAS, 동적인 콘텐츠 처리. 이 정도 특징 딱딱딱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2문제를 보시면 뭐 아까 나왔던 개념이죠. 미드웨어의 정의가 뭔지 해서 미드웨어를 그냥 쓰는 거였고요. 밑에 2개는 관련된 설명과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8문제긴 해요. 근데 이 미드웨어에 대한 설명이 2022년 4월에 나왔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 정의에서 그쳤다가 이제 설명까지 간 케이스라서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미드웨어 종류 맞는지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TP 미드웨어 솔루션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냥 이거 그냥 유형 문제 그리고 프로시저 원격 프로시저 리모트 프로시저 그러면 RPC 이렇게 직관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 이제 메시지 지향 미드웨어 MOM 같은 경우는요. 뭐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온라인 업무에 적합하다 이게 틀렸거든요.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MOM은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니까요. 이렇게 즉각적인 업무 온라인에는 맞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목 1 마지막 개념인데요.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도출, 분석, 명세, 검증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은요, 사용자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 또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모호한 경우,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요구사항 분석이 생겨났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뭐 인터뷰하고, 문서 분석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해야 되나, 범위를 파악을 하고요. 비용이라던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이 제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 단계입니다. 물론 도출 명세 검증도 나오긴 했는데요. 분석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오른쪽 여기 보시면 분석 한 번 빼고는 일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요. 기술 내용에 따라 기능 요구사항인지 비기능 요구사항인지가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송금 기능, 출금 기능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건 기능 요구사항에 속하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해. 그리고 사용이 인증자가 철저해야 돼. 당연히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써야 돼.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비기능 요구사항에 속합니다. 보시면 뭐 요구사항 분석이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은 사용자의 요구는 예외가 거의 말도 안 되죠. 사용자의 요구가 예외가 거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호하고 너무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 요구사항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 파악해서 문서화하고요. 돈 얼마나 들어갈지, 일정 얼마나 투입될지 제약 설정하고요. 할 만한 거 맞는지 타당성 조사하고요. 아직 설계 명세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두 개 또한 이제 단순 설명인데요. 아직 이제 요구사항 분석하고 있는데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거리가 먼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틀린 거고, 맨 마지막 문제는 시스템이 사용되는 동안 발견되는 오류를 정리하는 단계다. 아직 시스템 만들지도 않았고 이제 요구사항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되는 동안 발견된다. 이거는 완전 틀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 검증이나 이쪽에서는 혹시 이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또한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기능적, 비기능적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기능적 요구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능, 보안, 품질, 안정 등의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거면 비기능에 속한다고 이제 개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야 된다. 성능 문제죠. 이것 또한 직접 시스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비기능 요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시에 필요한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설계 및 코딩 기술이 되겠죠. 아직 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과목 1은 마무리하고요.